이번 시간은 241페이지 계약법 강론 매매를 봅니다. 매매는 계약이고 계약은 약속이다 라고 했죠. 가령이컨대 갑이 100번지 토지를 1억에 살렵니까? 라고 청약을 했고, 그 청약에 대해서 을이 1억에 사겠습니다 라고 승낙을 했죠. 그래서 두 사람이 동일한 목적물에 동일한 조건하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요 합의를 다른 말로 계약이다 라고 하는데, 그 계약의 내용을 보니까 갑은 을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고 있고,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대금 1억을 지급할 것을 약정을 하고 있다. 그죠? 근데 두 사람의 약속이 동일한 목적물에 동일한 조건에 일치가 되면 합의가 되었고, 그래서 그 합의를 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의 내용이 물건을 받고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죠. 이건처럼 물건을 받고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매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건을 받고 대가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매매다. 그러면 이제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3월 1일 날 그것을 약속 지키기 위해는 것이 뭐야? 이행이죠. 그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약속, 이행은 약속을 지키는 거야. 그럼 이행 날짜가 되면 갑은 약속한 대로 을에게 등기를 줄 것이고, 을은 약속한 대로 갑에게 대금 1억을 지급하겠죠.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끝날 거예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만났다가 이행이 끝나면 관계도 종료되는 이런 계약 관계를 일시적 계약 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매매 계약은 어떤 성질의 계약이냐를 보니까 약속만으로 체결되니까 그런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한다? 낙성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낙성이란 말은 상대방의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하면 성립되는 계약 이런 뜻이에요. 낙성 계약. 그리고 매매 계약은 공짜는 없죠. 반드시 대가를 줘야 되니까, 물건을 받고 대가를 줘야 되니까. 그리고 유상 계약이다. 그리고 쌍무 계약입니다. 갑은 소유권 이전의 채무를 지고 을은 대금 지급의 채무를 지고 둘 다 채무를 지죠. 쌍무 계약이다. 그리고 매매는 특정한 방식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분료식 계약이다. 꼭 매매 계약서를 찍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계약을 내용을 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매매는 낙성, 유상, 쌍무, 분료식 계약이다. 이게 매매 계약의 성질이에요. 매매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약정이란 말 안 빼먹도록 조심하고. 그래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그리고 성질은 낙성, 쌍무, 분료식, 유상 계약이다. 됐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매매의 성립.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합의는 딱 두 가지. 재산권 이전의 합의와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의 약정. 요 두 가지만 합의하면 돼요. 이것이 본질적 내용을 합의하면 굳이 부수적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더라도 계약 체결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매매 예약을 봅니다. 예약. 예약은 그대로 미리 약속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게 예약의 뜻인데 미리 약속한다.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 하는 말도 있죠. 그 두 개를 봅니다. 예약 부분에 대해서는 예약 완결권을 잘 보셔야 돼. 예약 완결권.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한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맹당터라고 소문이 났어. 을이 70대 할아버지인데 그 땅을 사고 싶어. 그래서 3월 1일 날 가가지고 문의를 하니까 한 1억 정도 되면 살 줄 알았더만 3억을 달라 그래. 오늘 그 땅을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는 그 땅을 또 남한테 팔아버리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3월 1일 날 갑보고 부탁을 하기를 내가 5월 1일 날 그 땅을 사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남에게 팔지 말고 기다려 줄랍니까? 그러니까 갑이 2달 정도는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무슨 약속을 했다? 5월 1일 날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을 했다. 그죠? 그런 것을 매매를 하기로 약속을 했다.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했다. 매매 예약입니다. 그리고 5월 1일 약속한 날짜가 되면 을은 약속한 대로 갑한테 가서 2달 전에 약속했던 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합시다 라고 일방적으로 매매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갑은 선택의 여지 없이 5월 1일부로 매매 계약이 체결돼 버립니다. 이때 을이 갑에게 일방적으로 매매합시다 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예약 완결권이다. 그러니까 3월 1일 날 맺은 예약을 5월 1일 날 완전한 계약으로 체결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했다. 이게 예약 완결권이에요. 그럼 이 예약 완결권은 어떤 특성이 있는 권리냐 하면 그 성질이 행성권이야. 행성권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고 상대방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을이 일방적으로 매매합시다 라고 하면 갑은 그냥
계약을 체결해야지 나는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계약 체결을 못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된단 말이죠. 행성권이죠. 그리고 행성권은 별도의 말했으면 뭐 10년의 재직기간에 걸리겠죠. 그리고 예약왕일권은 성질이 재산권입니다. 땅을 살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해서는 상처담보가 되죠. 상속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고 담보정도 할 수 있고 보존행위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보존행위입니다.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미리 땅을 못 팔아먹도록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가등기. 그러니까 3월 1일 날 예약을 하면서 어른, 갑과 이렇게 약속은 했지만 갑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리 갑에게 내가 지금 한 3천만 원 줄 테니까 3천만 원 받고 일단 그 땅에다 내 앞으로 가등기를 좀 해놓읍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 받고 여기다가 3월 1일 날 어의 이름으로 가등기를 하나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갑이 돈이 급하니까 5월 1일까지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4월 1일 날 매매를 통해서 그 땅을 제3자 뱅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줘 버렸어. 등기를 넘겨줘서 뱅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토지에는 뭐가 붙어 따라가요? 을이 보존 조치해놓은 가등기가 붙은 데 따라가겠죠. 그리고 5월 1일 날 을이 일방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본등기 청구를 하면 이 가등기에 의해서 을이 본등기를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서 완전한 소유권을 보존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가등기가 실행되면 뱅의 본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직권으로 말소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가등기 붙은 다는 뱅은 소유권을 잃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을이 미리 보존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이게 예약 완결권이고 그리고 이러한 완결권을 한쪽만 가지면 일방 이야기를 하고 쌍방 모두가 다 가지면 쌍방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뭐야? 주로 매수인 측에서 완결권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방 예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도 그 주변에서 보면 연말 되면 뭐 송년회를 하기 위해서 뭐 식당 아니면 무슨 음식점을 예약을 하죠. 그죠? 그런 것들도 다 예약이에요. 주로 보면 완결권을 누가 가죠? 소비자 측에서 가죠. 소비자가 그날 가가지고 음식 주세요 이러면 완결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음식물 매매 행위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날 안 가버리면 뭡니까? 위약금 물고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로 보면 이제 완결권 한쪽에 가지는 일방 예약이 원칙이고 주로 구매자 측에서 가집니다. 예약 완결권 의미 잘 알아놓으시고 그 성질 이런 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계약금을 봅니다. 이 계약금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계약금 한번 볼까요? 계약금은 여기다 봅시다. 3월 1일 날 1억을 받고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갑이 을을 보고 계약금을 한 1,000만 원 거시겠습니까? 라고 청약을 했다고요. 계약금을 한 1,000만 원 거시겠습니까? 그러면 을은 그에 대해서 매매처럼 예 걸겠습니다. 승낙만 하면 계약금 계약이 체결될 거냐 하는 건데 이 계약금 계약은 그 성질이 매매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즉 못 믿으니까 낙선 계약만 갖고는 못 믿으니까 계약금을 걸어라 이런 지인데 이것도 또 승낙만으로 계약을 체결해버리면 그 계약금 계약은 또 어떻게 믿냐고. 그래서 이거는 승낙만 갖고는 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급부가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딱 지급해야 계약금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은 낙선 계약이지만 이 계약금 계약은 낙선 계약이 아니고 요물 계약입니다. 요물이란 것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물건이 아니고 이건 급부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급부가 만족되었을 때 체결되는 계약 1,000만 원을 지급해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요물 계약이고요. 요물 계약이고 그리고 계약금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매매 계약의 완전한 보장을 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죠?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계약 이행을 안 하면 계약금 1,000만 원을 뭐 몰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100을 손해배상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약을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고 수단이기 때문에 주종 수단이 되는 것은 종된 계약이죠. 종된 계약이고 갑과 을이 계약을 맺는 본질적인 내용은 매매에 있지 계약금 받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매매 계약은 본질적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부수적 계약입니다. 부수적 계약이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이런 성질의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매매를 할 때 꼭 계약금을 걸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별도의 계약인데 같은 날 하나의 계약서에다 적을 수도 있고 오늘 매매 계약 맺고 못 믿어서 내일 계약금 계약을 별도로 맺어도 관계없고 꼭 계약금 계약을 안 맺었다 해서 매매 계약이 하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부수적 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금 계약 요즘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계약금이 어떤 기능이 있느냐 하는 건데 계약금은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3가지 기능. 그 기능 3가지가 뭐냐면 정약금,
계약을 맺었다는 증거가 된다 이 말이죠. 돈 1,000만 원이. 그 다음에 해약금. 해약금이란 것은 계약금 1,000만 원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미천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100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계약금 1,000만 원을 포기하면서 해지합시다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능이 뭐냐면 위약금이에요. 위약금. 그런데 이 위약금은 반드시 위약금 설정의 약정이 있어야 됩니다. 위약금 설정을 약정해야 되고, 그런데 정약금과 해약금은 별도로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추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 1,000만 원을 주면 당연히 정약금과 해약금으로는 추징이 되는데 위약금은 추징이 안 되니까 위약금 특약을 맺어야 된다. 위약금을 한다는 약정이 맺어야 돼. 그래서 위약금 특약은 주로 계약서를 읽어보면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100을 상환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 1,000만 원은 몰수하기로 한다. 이런 말이 들어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위약금 약정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을이 계약을 위반하면 갑은 뭐야? 계약금 1,000만 원 안 돌려준다 이런 뜻이죠. 그게 위약금 약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해약금입니다. 그러면 해약금은 아까 말한 대로 돈 1,000만 원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미천이 된다 그랬죠. 그럼 이 계약금, 해약금에 의해서 해제를 한다면 그 해제를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 해제의 시기입니다. 시기. 해제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 해제의 시점은 쌍방 중 일방이라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해제할 수 있다. 이행 착수시라는 것은 매도인은 등기서류를 제공하는 것이고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행의 착수다라고 하는데 중도금 지급 전까지는 이행 착수 전이기 때문에 해제가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해제합시다. 가능한 이행 착수 전. 그런데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이행에 착수해버리면 이제는 둘 다 해제를 못하는 거예요.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방식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제를 할 거냐 하는 건데 지급인은 포기하면서 해제합시다 이러면 될 것이고 계약금을 받은 수령인은 100을 제공하면서 해제합시다 이러면 됩니다. 이 100 제공을 100 상한이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급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제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을이 3월 1일 날 계약을 맺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뭐 5천만 원이면 살 땅을 1억 주고 샀죠. 그죠? 그럴 때는 전화를 해가지고 어저께 맺은 계약을 내가 계약금 1,000만 원 포기할 테니까 해지합시다. 일방적으로 그냥 포기하면서 해지합시다. 이러면 이거는 성질이 행색거기 때문에 갑은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해지를 하고 싶다. 갑은 지금 계약금 1,000만 원 받고 있는 상태죠. 그럴 때는 갑은 아까 을처럼 내가 2,000만 원 돌려줄 테니까 해지합시다. 그래서는 안 돼. 현실적으로 2,000만 원을 가지고 을을 찾아와서 을에게 2,000만 원을 제공하면서 해지합시다 라고 해야지 2,000만 원 줄 테니까 해지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면서 해지하고 이거는 100을 제공하면서 해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해제를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 거냐. 효과는 한 4가지가 아까 우리 법정 해지하고 비교를 하는 건데요. 일단은 소급표가 인정됩니다. 제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무조건 제거의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실효가 됩니다. 소급표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원상회복 의무는 논리상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시점이 지금 이행착수제이니까 주고받은 것이 없으니까 되돌려 받을 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 손해배상 문제인데 법정 해제는 재무불이행이라고 하는 잘못으로 인한 해제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문제되지만 약정 해제는 계약금 해제는 자기 스스로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동시행의 문제인데 법정 해제는 아까 동시행하면까지 인정돼 있죠. 그런데 이 계약금 해제는 원상 회복할 것이 없으니까 동시행할 것도 없다. 그래서 요 소급표가 인정된다는 것만 법정 해제와 동일하고 나머지는 법정 해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요 가지가 계약금에 의한 해제다 됐죠. 계약금의 해제. 자, 의를 한번 볼까요? 계약을 체결하는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 업무를 계약금이라 하고 계약금은 통상 매매 대금의 1할 정도로 수수한데 뭐 이런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의 기능은 3가지가 있죠. 정약금, 위약금, 해약금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1,000만 원 그 하나가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약금은 뭐 그대로 보시면 되고 위약금은 반드시 약정을 했을 때만 된다. 그리고 해약금은
추정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약정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중요한데 해약금에 기한 해지를 어떻게 할 거냐. 1번에 보니까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것까지가 중요한 말이죠. 예? 그래서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한번 끊어주고 그 다음 방식은 어떻게 해요? 교부자는 포기해서 해지를 할 수 있고 그 밑에 줄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포기할 수 있다. 근데 이 상환이라는 의미는 꼭 지급을 할 필요는 없고 제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제의 효과. 소급적 소멸은 되지만 원상회복이라든지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는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매매 계약 비용은 절반씩 균분해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죠. 매매 비용은 균분 부담이 원칙입니다. 매매 비용이라는 것은 뭐 중개사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청량 비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매매 효력을 봅니다. 요거는 뭐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 효력은 매매 계약에서 약속했던 대로 매도인은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뭐 가장 중요한 의무가 될 것이고 매수인은 뭐예요? 약속한 대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가 되겠죠. 그래서 재산권 이전 의무는 완전한 물건을 이전해야 되고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뭐 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가 붙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말소해서 등기를 넘겨주는 것이 원칙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가실의 기소. 이 가실의 기소는 기준이 뭐냐면 매매 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매수인이 가실가지하고 매매 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는 매도인이 가실가지한다 하는 정도만 알고 오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매매 대금을 완납한 상태라면 목적물을 아직 매도인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는 그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매수인이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매매 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서 매도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매매 대금 지급 전이죠. 그때는 매도인이 가실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 줄에 보니까 뭐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되기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매도인이 가실 수취권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비록 목적물에 대한 인도 또는 등기가 매수인에게 넘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가실을 가져야 한다. 이래 되죠. 그런데 이거는 뭐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하에 다르게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서 매수인의 의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대금 지급 의무인데 그건 뭐 쉬운 거니까 그냥 읽어보시고 대금 지급 기일이라든지 이런 거 쭉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에 내려가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있죠. 요거는 매년 노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담보 책임을 그 밑에 표가 있을 거예요. 그 표를 나중에 우리가 다 볼 건데 오늘은 그 기초에 대한 것만 쭉 보고 갑시다. 표까지 다 외울 필요는 지금 없고요. 담보 책임. 갑이라는 사람이 중고 자동차를 을에게 팔기로 하고 매매 대금은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 자동차를 인도받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동 걸리는데 운행을 해보니까 이 브레이크가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공장 가서 물어보니까 수리 대금이 한 50만 원 정도 들게 생겼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의 이행의 결과를 보니까 을은 얼마를 줬죠? 완전하게 1,000만 원을 지급했죠. 그런데 갑은 얼마를 줬죠? 인도받은 자동차는 950만 원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50만 원 마이너스 요인이 생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균형이 맞아 안 맞아? 균형이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을은 당연히 갑을 상대로 뭐랄까? 책임을 지라 하겠죠. 50만 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그 책임의 이름이 뭐야? 담보 책임입니다. 이 담보란 것은 보장을 의미하는 거야. 담보는 그 의미가 보장입니다. 보장. 그런데 이 보장의 내용이 이제 곳곳에서 좀 다르게 나타나겠죠. 담보 물건에서는 뭘 보장합니까?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보장하죠. 담보 책임에서는 뭘 보장합니까? 완전 가치를 보장하는 거야. 내가 1,000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당신도 어떻게 해라? 그 1,000만 원 가치가 되는 자동차를 나에게 보장을 해라. 이런 취지에서 완전 가치를 보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완전 가치. 완전 가치 보장을 위한 책임을 담보 책임이다.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완전한 가치를 보장해라 하는 취지에서 책임을 묻는 것을 담보 책임이다 라고 하는데 이 담보 책임은 성질이 법정 책임이에요.
법정 책임이란 것은 당사자가 매매를 할 당시에 혹시 하자가 있으면 책임을 지기로 합시다라고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책임을 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무과실 책임입니다. 이 무과실 책임이란 것은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데 대해서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고의 또는 가실이 없더라도 물건을 파는 사람은 그 물건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 담보 책임은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책임을 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책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애당초 매매를 할 당시에 갑이 을에게 매매 대금으로 1,500을 달라 했어. 자동차를 1,500을 달라 하니까 을이 500만 원 깎읍시다 하니까 갑이 말하기를 내가 500만 원 깎아줄 테니까 그러면 가격을 1,000만 원 해줄 테니까 사소한 고장이 있더라도 우리는 책임을 묻지 말기로 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죠. 그에 대해서 을도 좋습니다 라고 합의를 했다면 그 이후에 50만 원 하자가 생기더라도 을은 500만 원 깎아주는 대신에 책임 묻지 말기로 했으니까 갑한테 가서 50만 원에 대해서 손해배상하세요 아니면 계약을 해지합시다. 돼, 안 돼. 그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면책 특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면책 특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냐면 갑이 이미 브레이크나 시동이 잘 안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을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서 면제하기로 특약을 맺었다면 이거는 갑을 보여줄 필요가 없죠. 따라서 이때는 면책 특약이 인지가 안 됩니다. 됐죠? 이렇게 이제 담보 책임의 성질은 이렇고요. 성질은 이렇고. 그다음에 이제 담보 책임의 내용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담보 책임은 어떤 내용의 책임이냐 하면 50만 원 부분에 대해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든지 이러면 되겠다. 내 돈으로 브레이크를 수리하고 5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주세요.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또 50만 원 가치가 보장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의 가치가 보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제를 한다는 말은 이 매매 계약을 없앤다 말이죠. 깨버리면 받은 거 돌려주면 되죠. 950만 원 자동차 돌려줘 버리고 1,000만 원 받아오면 되니까 그럼 1,000만 원 뭐야? 지급한 날도 이자를 붙여서 받아오면 되니까 역시 해제를 통해서도 1,000만 원의 가치가 보장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담보 책임의 내용은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적 현상입니다. 이것이 이제 담보 책임 원칙적 내용인데 때에 따라서는 대금 감액 청구권이라든지 아니면 불특정 물매매에서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완전 물거부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것이 한 2개 정도 책임의 내용으로 추가되는 경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미치는 담보 책임은 이 2개입니다. 손해배상 내지는 계약 해제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의 완전 가치를 보장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담보 책임의 기본이에요. 기본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 표는 나중에 우리가 외우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양은 많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건 이제 쭉 한번 봅시다. 담보 책임.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란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때 매도인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매수인에 대해서 부담하는 책임. 그러니까 매도인은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이 말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 그죠? 그리고 모든 유상 계약이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 동아리 2번도 똑같은 내용이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법정 책임이고 무과실 책임이다. 그래서 당연히 책임지고 잘못이 없어도 책임지고 그리고 강행 규정이 아니다 말은 임의 규정이란 말이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을 면제하거나 가중 강경하는 특약도 유효하게 인정이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서 그 표 밑에 보니까 방가로 3번에 담보 책임 면제 특약 되어 있죠.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매도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서 담보 책임을 면제하기로 특약했다면 요거는 면제 특약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담보 책임과 동시행 한면권. 그래서 담보 책임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가 되면 주고받은 것은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돌려줄 때 해제를 하니까 이제 돌려줄 때 어떻게 한다고?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기초를 잡고 이제 보시고 그 위에 표는 나중에 권리 하자 5개, 물건의 하자 5개 이래가지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OX로 나눠가지고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보셔도 되고 오늘은 요 기초를 이렇게 담보책임 기초 따봐주시고 완전가치 보장이란 말 잘 챙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넘어서 245페이지 교환. 교환도 별로 볼 것이 없어요.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한 개만 바꿔주면 됩니다. 매매는 물건을 받고 대가로 돈을 주죠. 교환은 뭐예요? 물건을 받고 대가로 물건을 주는 거야.
그게 교환인데 문제는 이제 보충금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갑이 2억짜리 토지를 주고 그 대가로 을은 1억 5천짜리 건물을 주기로 했다 칩시다. 그럼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을은 건물만 주서 돼 아니면 5천만 원 보태줘야 돼. 5천만 원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보충해 주는 돈을 보충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보충금은 매매 대금이 아니에요. 대금이란 것은 매매 계약에서 지급하는 돈을 대금이라 하지, 이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돈은 보충금이라 하지 매매 대금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충금도 매매 대금과 유사하니까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은 하지만 이것이 매매 대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충금을 지급했다 해서 또 1억 5천까지는 교환이고 5천만 원만큼은 매매다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뭐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전체는 교환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충금이다라고 합니다. 뭐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성질 이런 건 똑같아요. 낙성, 유상, 쌍무, 분류식 이야기고. 그 다음에 내려서 임대차를 한번 봅시다. 임대차. 요 임대차도 상당히 중요하고도 매년 나오는 부분인데요. 임대차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 임대차는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을에게 빌려준다 하는 말은 사용 수익을 하게 할 것을 약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사용을 하고 또는 수익을 하게 할 것을 약정을 하고, 자, 을은 그에 대한 대가로서 반드시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그 사용료를 말한다? 차임입니다.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을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이 그러니까 가령 뭐 매월 100만 원씩 차임을 지급하기로 했다 칩시다. 그러니까 갑은 건물을 빌려주고 을은 그 대가로서 매월 100만 원씩 건물 사용료를 주기로 했다. 그 사용료를 말한다? 차임. 차가 뭐예요? 빌린다는 뜻이고 임은 뭡니까? 대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빌리는 대가를 차임이라 합니다. 빌리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약속만으로 체결이 되니까 이 임대차도 뭐다? 성질이 낙성계약이고 매매하고 똑같아. 낙성, 유상, 쌍무, 분류식입니다. 그런데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차임 지급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 계약금 걸듯이 똑같아요. 보증금을 한 1억 거시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다. 그죠? 보증금을 1억 거시겠습니까? 이렇게 청약을 했고 그 청약에 대해서 을이 1억을 걸겠습니다라고 승낙을 했다 해서 보증금 계약이 체결될까요? 그건 안 됩니다. 아까 매매 계약이 요물 계약이듯이 계약금 계약이 요물 계약이듯이 이 보증금 계약도 요물 계약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승낙만으로는 안 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1억을 현실적으로 지급을 했을 때 보증금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 점에서 보증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물 계약이고, 그리고 보증금은 매매 차임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맡겨놓는 돈이죠. 1억을 건물 소유자에게 완전히 넘겨주는 돈이 아니죠. 1억을 맡겨놓고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못 주게 되면 그 보증금에서 제해라 이런 뜻이죠. 그런 점에서 이 보증금은 차임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수단. 그리고 수단이 되는 계약이니까 이거는 종된 계약이고, 그리고 두 사람이 계약을 맺는 본질적인 내용은 물건을 빌리고 대가 차임을 지급하는 데 있지 보증금을 걸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보증금 계약은 부수적 계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하고 성질도 똑같고 행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그러면 어떤 기능이 있냐? 이러한 보증금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전 손해를 담보합니다. 전 손해를 담보한다는 것은 을이 그 건물을 가령 3년간 빌려 쓰기로 했다 칩시다. 그러면 3년간 사는 동안에 그 건물에 끼친 손해라든지 밀린 임대료라든지 모든 손해를 담보하는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기간 끝나고 나갈 때 보증금 1억에서 다 제하면 되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이 차임을 충당하는 기능이 있다. 그죠? 차임 충당 기능이 있습니다. 1년쯤 지날 때까지는 뭐 꼬박꼬박 100만 원씩 주다가 을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 가지고 한 번 미루고 두 번 미루고 차임을 지금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기 이상 연체가 되면 임대인은 선택을 할 수 있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받은 보증금에서 조용히 차임을 충당할 수도 있고, 그때 이 차임 충당 기능이 보증금의 기능입니다. 충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도 있죠. 그럼 적극적으로 주세요라고 청구가 들어왔을 때 임차인은 보증금 1억이 존재하는 것을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보증금의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증금을 언제 돌려줄 것이냐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법전상으로는 임대차 기간 만료 시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임대차 기간 만료 시를 우리 판례는 목적물 인도시로 봅니다. 목적물 인도시. 그러니까 기간 3년이 끝났지만 임차인이 물건을 안 돌려주면 임대인도 보증금을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이거는 동시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 만료시라고 되어는 있지만 그 만료 의미는 목적물 반환시입니다. 그래서 목적물을 반환하면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주니까, 그래서 보증금 반환 시점은 언제 목적물 반환시로 보는 것이 좋고 동시행관계에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임대차의 기본 구조입니다. 여기까지를 일단 봅시다. 자, 의의를 한번 봅니다.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그 당사자 일방이 누구예요? 임대인을 말하죠. 빌려주는 사람이죠. 상대방 누구예요? 임차인이죠. 빌리는 사람.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그렇습니다. 요 이야기를 했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정해진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약속을 하는 거지 현실적으로 넘겨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약정을 하고, 상대방 임차인은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약정이라는 걸 빼면 안 돼요. 약정만으로 체결되니까 무슨 계약이에요? 낙성 계약입니다. 낙성, 유상, 상무, 분료식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그 성질이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약속에 의해서 맺은 계약이니까 이건 채권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전세권처럼 물건이 아니고 채권이고요. 그 다음에 차임은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지급 요소이다.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뭐가 돼버려요? 사용대차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빌려주는 임대인은 꼭 자기 물건만 빌려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계약은 약속이고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남은 물건을 빌려주는 임대차 계약도 아무 문제될 건 없죠. 나중에 이행을 하는 데만 약속만 지켜주면 되니까. 그 다음 넘어서 존속기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존속기간은 2번부터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죠. 그래서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651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제는 민법상 임대차 재장 존속기간의 약정에 대한 제한은 없게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아직까지 민법이 개정되지는 않았는데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법률 조문 자체가 사문화되기 때문에 효력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법률 조문은 개정은 안 됐지만 이미 조문이 효력을 잃은 조문이기 때문에 20년 기간은 없는 걸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재장 존속기간 20년은 제한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려서 양가로 2번 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재단 기간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갑이 건물을 을에게 빌려주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게예요. 요까지 3년을 정하면 뭐 3년 살면 되겠죠. 그런데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그럼 언제까지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아무도 모르죠. 기간 안 정했으니까. 그런데 더 이상 건물을 사용하기 싫다든지 더 이상 건물을 빌려주기 싫다든지 이럴 때는 양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해지 통고를 했는가에 따라서 소멸하는 시점이 달라져.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다. 기간을 지금 안 정한 거예요. 그럼 임대인이 나가라 하면 그때는 이제 도달 후 6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끝납니다. 그럼 그 6개월 동안 임차인은 뭘 한다? 이사를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임차인이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때는 어떻게? 도달 후 임대인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된 후로부터 한 달. 그럼 뭐 임차인 자기가 무슨 수가 있으니까 나간다 얘기죠. 그러니까 한 달 기간을 줍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이 동산일 때는 5일입니다. 뭐 컴퓨터 이런 것들 5일. 그래서 우리가 6일로 이렇게 나눠 볼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해지 통고를 했는가에 따라서 소멸 기간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 첫째 주범이 약정이 없는 때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는 때는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1월, 목적물이 동산일 때는 5일이 지나면 해지가 된다. 그거 챙기시고. 그 다음에 갱신이란 말이 나와 있죠. 갱신이라는 것은 기간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빌려주세요. 이런 뜻이죠. 그런데 원칙은 갱신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합의만 되면 뭐 갱신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약정 갱신은. 근데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토지 임대차의 갱신 청구권. 요 토지 임대차에서의 갱신 청구권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하고 동시에 보는 게 좋습니다. 그 이제 대충 한번 볼까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를 을이라는 사람이 임대차로 빌린 거예요. 그리고 기간을 30년으로 정했다 칩시다. 임대차로 30년을 빌려가지고 임차인이 그 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임차인 소유죠. 그죠? 그런데 이 기간이 32기간이 만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만료될 당시에 그 지상 건물이 아직까지도 현존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럴 때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뭘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빌려주세요. 토지를 다시 한 번 더 빌려주세요라고 갱신을 청구할 수 있죠. 갱신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거절을 한 거예요. 더 이상 못 빌려드립니다라고 거절을 했어. 거절을 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렇다면 당신 땅 위에 있는 내 건물을 사세요 이렇게 지상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상물 매수 청구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갱거지라시면 알아들어야 돼. 수업 시간에 갱거지라면 갱신을 청구하고 거절을 당하면 지상물을 팔고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 성질이 뭐냐면 행성권이에요. 행성권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세요라고 하면 토지 소유자는 싫든 좋든 무조건 사야 되고 매매 계약이 바로 체결돼 버리고 매매 대금은 시가상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상 매수 청구는 성질이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애당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기간 만료 시 지상 목적물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내지는 건물은 철거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사라 이러면 임대인은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무조건 팔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 임차인이 계속 토지를 사용하고 싶은데 거절을 당했을 때만 팔고 나갈 수 있어. 기간이 만료되었고 임차인이 더 이상 그 땅을 사용하기 싫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임대인 보고 건물 사세요 이러면 안 돼. 그때는 당연히 건물을 철거해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용하고 싶은데 거절을 당했을 때 팔고 나갈 수 있다는 거 잘 챙기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토지 임대차에서의 지상물 매수 청구이다, 갱신 청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묵시의 갱신, 이걸 다른 말로는 법정갱신이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뭐 대충 그림을 그려가지고 연습 한번 해볼까요? 법정이란 말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합의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발생한다, 이런 것이 우리가 법정의 개념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를 을이 3년간 임대차로서 빌려 쓰기로 했죠. 그런데 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간 만료 후죠. 기간이 만료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나가라, 나가지 마라, 뭐 말이 없습니다. 침묵하고 있죠. 침묵하고 있으면 이 기간이 만료된과 동시에 전과 똑같은 조건의 새로운 임대차가 개시가 되어 버립니다. 합의도 등기도 필요 없이. 그런데 다른 조건은 똑같은데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 경과 후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전세권하고 좀 다르죠, 그죠? 전세권은 기간 만료 전 6일에서 1일 사이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는데, 임대차에서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아무 말이 없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간 약정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 똑같이 양당세는 언제든지 재이통을 할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1개월이 지나면, 5일이 지나면 6일, 5일 있죠. 소멸한다. 그 다음에 임대차의 효력을 봅니다. 효력 부분은 뭐 어려운 것이 없으니까 그냥 쭉 읽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임대인은 가장 중요한 권리가 뭐 차임을 받는 거고, 임대인의 의무는 뭐 임대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정한 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계속해서 수선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뭐 이런 거다, 그죠? 그 이제 수선 의무가 임대차하고 전세권하고 다릅니다. 갑의 건물에 을이 전세권을 설정받았다. 그럴 때는 뭐야? 고장이 나면 전세권자가 스스로 수리를 해가면서 사용을 해야 돼. 그런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수도나 전기가 고장이 나면 누가 수선을 해야 됩니까? 빌려준 임대인이 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 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수선 의무를 임대인이 지는 것이 원칙인데 이거는 강행 규제는 아닙니다. 임의 규제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싸게 받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수선을 해가면서 사용하기로 합의를 보면 그것도 뭐 가능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의 대항력이 있는데요. 임차권은 보다시피 채권이기 때문에 약한 권리고 따라서 제3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임차권자도 임차권에 대해서 등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세권하고 똑같이 물권화되기 때문에 제3자에게는 대항력이 생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 임차권의 대항력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열이 되어 있죠. 요거 2번 동안의 2번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차지권이란 말은 차지가 무슨 말이에요? 차지. 이 차지권 이렇게 썼다 그죠? 차지권이라는 것은 토지를 차가 뭐야? 빌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임대차를 말하는 거예요. 토지 임대차를 차지권이라 합니다. 토지 임대차, 차지권. 그 경우에 대항력이 어떻게 될 거냐를 이제 봅니다. 대항력.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 토지를 의뢰한 사람이 임대차를 설정해서 빌렸어.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땅을 빌린 다음에 그 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의리 소유권을 이제 취득을 했다고 빌린 사람 임차인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3월 1일부로 제초를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예요? 보존 등기입니다. 건물을 짓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임차권과 건물 소유권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건데 요 임차권은 뭐예요? 건물을 짓기 위한 수단으로서 땅을 빌린 거죠. 그러니까 임차권은 수단이 되는 권리니까 무슨 권리? 종된 권리고 건물 소유권은 목적이 되는 권리니까 주된 권리예요. 그러니까 갑의 땅을 을이 빌려서 건물을 지었다. 그 임차권은 건물을 짓기 위한 수단이고 이걸 수단 삼아서 내가 건물을 소유하는 목적을 달성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등기를 어디다 했어요? 주에다 등기를 했죠. 그러면 주에 등기를 하면 그 등기 효력은 어디도 미친다? 종에도 미치기 때문에 이 임차권은 그 자체에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3월 1일 지상 건물을 등기하는 순간 이것도 뭐라? 등기된 것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해버리고 물권화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등기된 이후에 이 토지가 4월 1일 날 매매를 통해서 제3자 병에게 팔려갖고 제3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그리고 병이 을을 찾아와서 내 땅에서 나가주세요 했을 때 을은 임차권 그 자체에는 등기가 없다 할지라도 이미 지상 건물을 등기하는 순간 여기에도 등기된 것처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해버리니까 뭐가 생겨서 등기된 임차권자와 같은 물권적 지위를 취득해버리기 때문에 대항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임차권은 약한 권리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래는 임차인은 임대인 갑에게만 임차권을 주장하면서 못 나갑니다 이렇게 버틸 수 있지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새 주인한테는 못 버티는 거예요. 나가라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임차권이 등기화 돼버리면 이제 뭐라? 물권화돼. 전세권처럼 물권화되기 때문에 강한 권리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면 새 주인한테도 기한 끝날 때까지 못 나갑니다 이렇게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임차권 그 자체에 등기가 안 됐다 할지라도 지상 건물에 등기를 하면 주종관계에 있는 까닭에 주에 등기가 되는 순간 종된 권리 임차권도 등기된 것과 똑같이 지급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 없이도 물권적 지위를 취득해버립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못 나간다고 버틸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이게 이제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입니다. 자, 읽어보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는 그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한 때에는 그 지상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를 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된 권리에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주된 권리에 등기를 하면 그 효력이 어디에 미친다? 종된 임차권에도 그대로 미치기 때문에 임차권 그 자체에 등기가 없더라도 등기한 거와 똑같이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도 임대차를 가지고 대항을 할 수 있다. 효력이 생긴다 이래 되죠. 못 나갑니다 라고 대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용상한 청구는 뭐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사용하는 동안에 비용이 들었다면 받아 나갈 수 있는데요. 필요비는 즉시 받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치 증가를 위한 유익비는 뭐 기간 만료 시에 받아 한다. 뭐 천천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부속물 매수 채무권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 부속물 매수 채무권은 동매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챙겨서 봅니다. 부속물 매수 채무권. 아까 우리 주유소 이야기했죠. 갑이라는 사람이 주유소를 가지고 있고, 그 주유소를 보니까 지상에는 주유기가 있고 지하에는 유류주장 탱크가 있는데, 아까 탱크는 성질이 뭐더라? 부합물이었고, 주유기는 성질이 뭐더라? 아까 이랬죠. 독종, 부속, 이렇게 어려 그랬죠. 주유기는 성질이 독립물이면서 종물이면서 부속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의 주유소를 을이 3년 기간 동안 임대차로 빌렸습니다. 임차인이고 임대인입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난 시점에서 주유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럼 이 고장난 주유기는 누구 거예요? 임대인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처리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임대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주유기가 고장나가지고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것을 교체를 해도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임대인이 좋습니다 라고 동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임대인이 나에게 새 신제품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 영업을 하세요.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주유기를 매수를 해서 교체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 교체된 주유기는 독립되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주유소에 흡수가 돼야 안 돼요. 주유소에 소유권이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누구 거예요? 독립되어 있고 갑이 을이 붙였으니까 그거는 을이 소유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체된 주유기는 누구 소유다? 을 소유입니다. 교체된 주유기는 임차인 소유예요.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현재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3년 기간이 만료됐어. 그런데 을이 더 이상 주유소 영업을 하기 싫죠. 그럼 이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갈 때 이 주유기는 내가 교체한 내 것이니까 철거해서 나갈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주유기가 굳이 필요하면 팔고 나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갈 때 갑에게 말한다. 교체된 주유기를 사세요. 그게 뭐야? 동의를 얻어서 교체한 부속물이라든지 직접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해서 교체한 주유기는 임차인 거기 때문에 그 부속물에 대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거는 성질이 행성권이기 때문에 사세요 하면 자동적으로 매매가 체결되고, 매도인은 임대인은 매매 대금을 동시에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강행규진이기 때문에 애당초 계약매일 때 팔고 나갈 수 없다라든지 주유기를 철거하기로 약정을 맺더라도 그건 무효입니다. 아까 지상 매수 청구라는 내용이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동매부 이렇게 옵니다. 부속 매수 청구는 임차인이 부착한 독립물로서 임대인 소유권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로 존재하는 물건, 그 물건은 팔고 나갈 수 있고요. 그런데 뭐 임차인이 개인적 사업을 위해서 부착된 그런 부속물은 팔고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횟집을 경영하기 위해서 건물을 빌린 다음에 수족관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간판을 붙였다든지, 아니면 사진관 영업을 하기 위해서 뭐 조명시설을 설치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임차인의 개인적 영업을 위해서 설치한 부속물이기 때문에 그런 건 팔고 나갈 수 없고, 주유소의 주유기처럼 그 빌린 물건에 꼭 필요한 물건으로서 독립성이 인정될 때는 팔고 나갈 수 있고, 그 전제 조건은 동의를 받거나 매수한 것에 한해서만 팔고 나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기상 연체해가지고 임대차 관계 기간 중 쫓겨나가는, 재무불 이행으로 인해서 쫓겨나가는 임차인은 팔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매부 이런 식으로 부속 매수 청구를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동의 동그라미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부속적인 부속물 매수 동그라미하고, 그러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 대해서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됐죠? 그리고 판례는 부속 매수 청구를 행사하려면 부속물이 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니라 건물과는 독립된 별개의 물건이어야 한다, 이래 되죠? 그러니까 독립성이 있어야 돼. 독립성이 없으면 팔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주유소 영업을 하는 동안에
유류 저장 탱크에 구멍이 나가서 탱크를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한 탱크는 누구 거예요? 이거는 부합물이기 때문에 땅속에 딱 묻히는 순간 주유소하고 하나로 붙어서 합쳐져 버려요. 따라서 이거는 내 거다 아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 거기 때문에 팔고 나갈 수가 없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탱크 교체 비용으로 얼마가 들었으니까 비용을 주세요라고 해서 비용 상한을 청구해야지 탱크를 사세요 할 수는 없죠. 그것이 부합물과 부속물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구별해서 잘 보시고. 그 정도. 그 다음 그 밑에 그 까만 바탕에 있는 내용들이 판례입니다. 판례인데, 그 3번 판례 보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임대차에서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바람에 중간에 쫓겨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둘째 줄 끝으로 보니까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독립성이 있단 말이죠.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어야지 뭐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서 부속된 물건을 팔고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사진관의 뭐 조명 설비라든지 횟집의 수족관 이런 걸 팔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 이건 아까 우리 여기서 봤다 그죠? 갱거지 하는 걸 봤으니까 별도로 안 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 목적물 반환 의무와 동시행관계에 있다라고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도 중요한 거예요. 아까 여기서 보증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고 종대행 계약이고 부수적 계약이고, 기능은 이렇고, 그 다음에 반환 시점은 기간 만료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판례는 목적물 반환시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목적물을 반환하면 임대인도 동시에 보증금 1억을 돌려준다. 그래서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차인의 의무, 임차인의 의무 부분은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고, 보관 의무가 있고 반환 의무,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 보존행위 인용 의무라는 것은 사용하는 동에 고장이 났죠. 그러면 임대인이 수도나 전기를 수리하러 왔죠. 그러면 임차인은 적극적인 협력 의무는 없지만 소극적 인용 의무는 있다 말이죠. 소극적 인용 의무라는 것은 문도 열어주고 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의무는 없고요. 인용 의무는 있다. 그 다음에 임대차의 양도와 전대. 양도전대는 기초과정, 이 양도전대도 동의 없는 양도전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가로 2번이 중요한 거예요. 양도전대 과정을 한번 볼까요? 양도란 것은 판다는 뜻이고, 전대란 것은 다시 한 번 더 빌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갑의 건물을 우리 3년 기한으로 매월 100만 원씩 차임을 지급하고 보증금 1억에 건물을 사용하기로 했죠. 그런데 우리 1년쯤 지난 시점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리 입장에서는 보증금 1억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회수하는 방법이 어리 가지고 있는 그 임차권을 제3자 병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책임하에 다시 한 번 더 전대차를 통해서 빌려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양도나 전대를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임대인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전세권하고는 다르죠. 그죠?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돼. 그래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 동의의 의미가 뭐냐? 그 동의는 양도 전대죄에 있어서 효력 요건이 아닙니다. 그거는 단순히 대항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령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 전대를 했다 할지라도 효력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대항 요건을 못 갖추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할 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어리 1년 뒤에 이사를 나가면서 제3자 병에게 전대차를 하는 과정에서 가령 동의를 안 받았다 칩시다. 동의를 안 받고 양도 전대를 한 거는 뭐래요? 무단양도, 무단전대차다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을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냐?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을의 이름 뭐야? 임차인이죠. 병의 이름은 전대차를 통해서 한 번 더 빌려줬으니까 빌린 사람은 전차인, 빌려준 사람은 전대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을은 이름이 두 개죠. 임차인이면서 동시에 뭐야? 전대인이 되겠죠. 전대인. 전의 의미는 한 다리 건너서 이런 뜻이에요. 전대. 전대라는 것은 한 다리 건너서 다시 한 번 더 빌려준다.
전차라는 것은 한 다리 건너서 다시 한 번 더 빌린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직접 빌리는 게 아니라 주인에서 을을 거쳐서 빌린다 이런 뜻이죠. 을을 거쳐서 빌리는 사람은 전차인, 갑에서 을을 거쳐서 빌려주는 사람은 전대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대차를 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갑, 을과 병 사이의 전대차 계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습니다. 동의를 안 받더라도 효력이 있는 이유가 아까 동의는 그 성질이 뭐다? 효력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안 받더라도 효력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 거야. 만약에 동의가 효력 요건이라면 동의를 안 받으면 무효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효력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안 받더라도 효력은 줍니다. 단지 대항을 못하는 거야. 대항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대항을 못한단 말은 임대인이 병을 찾아와서 네가 무슨 근거로 내 집에 살고 있냐 나가라 했을 때 전차인은 나는 임차인 을로부터 적법하게 유효한 전대차를 통해서 빌렸으니까 못 나갑니다 라고 대항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대차 계약은 두 사람 사이 전대차 계약은 유효지만 그 전대차를 가지고 갑에게 이길 수가 없으니까 전차인의 지위가 불안하겠죠. 그래서 그 불안한 지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임차인은 항상 전차인에게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져. 근데 동의를 못 받아주면 전차인은 을과 맺은 이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면 되겠죠. 그것이 무단전대에서 을과 병 사이 관계고요. 그 다음에 갑과 을 사이에서는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임대인은 임차인과 맺은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이었으니까 해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지를 하지 않고 계속 차임을 청구할 수도 있고 청구할 수도 있고 요거는 둘 중 한 개를 임대인이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 관계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전차인의 점유는 적법 점유, 불법 점유. 내 동의도 안 받고 내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불법 점유예요. 그럼 그 불법 점유를 문제 삼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병에게 그거하고 그 건물을 직접 나에게 돌려주세요라고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거하고 그 두 가지가 지금 문제돼요.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거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요 두 가지가 문제되는데 요거는 공식처럼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거면 돼요. 해지를 하면 되고 해지를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보면 돼. 이것도 똑같아. 해지를 하면 되고 해지를 안 하면 안 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해지를 했어. 갑이 을과 동의 없음을 이유로 해지를 해버렸죠. 해지를 해버리면 더 이상 을은 갑에게 100만 원씩 차임을 안 주겠죠. 그러니까 갑은 병이 살고 있는 동안에 매달 100만 원씩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지를 안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해지를 한 경우에는 갑을 사이에 임대차가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100만 원씩 안 주겠죠. 그러니까 살기는 병이 살고 있는데 갑은 돈을 못 받으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네가 건물을 사용하는 동안에 내가 매달 100만 원씩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배상을 해라 되는 거예요. 해지를 안 한 경우에는 갑은 기분은 나쁘지만 을과 사이에 임대차가 살아있기 때문에 매달 100만 원씩 차이면 받고 있겠죠. 해지를 안 했으니까. 받으니까 손해가 있어 없어?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를 안 한 경우에는 손해가 없으니까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직접 반환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이 병에게 건물을 나에게 직접 돌려주고 나가라 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해지를 한 경우에는 되는 거야. 해지를 해버리면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사용수익권이 임대인 쪽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임대인은 전차인을 보고 나에게 돌려주고 나가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해지를 안 한 경우에는 을의 임차권이 그대로 살아있고 사용수익권이 을에게 있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뭐라 할 수 있다? 을에게 돌려주고 나가라 이렇게 해야지 나에게 직접 돌려주고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공식처럼 알고 있으면 돼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무단양도 전대체에서 인정되는 법률 관계들입니다. 이 부분만 오늘 알고 계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양도 전대에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대강을 보시면 249페이지 양도와 전대에서 동그라미 1번 보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혹은 임차물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끊고 동의를 얻어야 된다. 동의. 그런데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는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아리 2번은 지금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반가리 2번을 바로 내려갑시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나 전대의 법률 관계에 대해 있죠. 자, 1번에서 임차인과 양수인의 관계. 임차권 양도 계약은 이들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의무를 양수인에게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동의 없는 경우에도 이들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되어 있죠.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양도 전대체 계약은 유효다. 그 이유가 동의가 효력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항을 못하니까 동의를 받아줘야 될 의무를 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지위가. 그 다음에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 관계. 양수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불법 점유가 된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 이런 거예요. 불법 점유가 되는데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손해가 없으니까 계속 차임을 받고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반대로 해석하면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관계. 동의 없이 임차물을 양도 전대차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이야기죠. 갑과 을 사이에서는 해지가 가능하고 해지하지 않고 계속 차임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내려서 보증금을 봅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의 채무 담보를 한다 이러죠. 그래서 둘째 줄을 보니까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여기까지를 본 거예요. 아까 이 보증금은 그 기능이 모든 손해를 담보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보증금 모든 손해를 담보한다. 그 다음에 담보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보증금 충당 기능도 있죠. 근데 임대인은 보증금을 차임 등에서 충당을 할 수도 있고 충당하지 않고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건 아까 본 대로 2기 이상 지금 연체를 했죠. 그죠? 연체하니까 갑이 을한테 가서 선택을 할 수 있어. 나가라 이렇게 해지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용히 1억에서 밀린 2기 임차 임대료를 차임을 충당할 수도 있고 요 1억을 보증금 1억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니까 매월 100만 원씩 주기로 했죠. 2기 이상 인체를 했다는 것은 200만 원이 밀렸다는 뜻이죠. 그럴 때는 갑이 보증금 1억에서 조용히 그냥 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도 있죠. 청구를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청구를 하니까 우리 보증금 1억에서 제하세요라고 대항을 하면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택권은 임대인이 가집니다. 그래서 주세요 하면 줘야지 보증금에서 제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제하고 안 제하고는 임대인이 선택할 문제니까. 그것이 그 밑에 판례예요.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 임대차 종료 시에 발생한다 돼 있죠. 그런데 그 종료 의미는 밑에 보니까 실제로 맹도할 때까지 그 밑에 따라서 임대인이 건물 맹도 시까지 청산하고 남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맹도 의무는 서로 동시관계에 있다 돼 있죠. 그러니까 법정상으로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주라 돼 있지만 우리 판례는 만료 시에 꼭 돌려준다는 법이 없어. 저쪽에서 목적물을 안 돌려주는데 내가 보증금을 먼저 돌려줘 버리면 내가 손해죠. 그죠? 그래서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물 반환 시에 임차 보증금을 지급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권리금. 요거는 뭐 시에만은 크게 관계없고요. 권리금은 임대차에서 법률의 규정도 없고 그리고 임대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도 아니죠. 그건 뭐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돈이니까요. 그 다음에 임대차의 종료.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되겠죠. 그 다음에 해지 통고. 해지 통고도 아까 우리 봤죠. 그죠? 건물을 빌리면서 기간을 안 정한 거예요. 그러면 양 당사는 언제든지 끝냅시다. 해지를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과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과하면 한 달이 지나면 소멸하죠. 그런데 목주민이 동산일 때는 5일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6.15 이랬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도 있죠. 이때도 아까 말한 대로 뭐 6.15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파산 간지는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그래서 파산이 되면 더 이상 차임이 안 들어오니까 임대인은 기간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죠. 바로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서 적시 해지. 이거는 뭐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해지 통고는 뭔가 잘못이 없을 때 하는 거고 그래서 준비 기간을 주는 거고요. 적시 해지는 뭔가 잘못이 있을 때 바로 해지가 되는 겁니다. 기간 제한 없이.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료 효과는
언제나 장래에 향해서 효력이 생긴다 되죠. 장래에 향해서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소고표 넣고 해지를 하면 장래에 대해서 소멸한다. 장래효만 있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이에요. 민법이고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이 남아 있는데 민사특별법을 남은 시간 동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이쯤 보시고 민사특별법은 다음 주에 2시간 정도를 더 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